반갑습니다, 원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강의가 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쓰시는 그 한약재들의 사실 독성과 효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독성은 줄이고 효능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좋은 물질이 이 아로니아 열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실제 한약 임상을 한 8년 정도 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 한약재의 효능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또 그 어떤 부작용들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 자체가 단독으로서도 충분한 어떤 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는 로사세라고 그래서 이게 장미과입니다. 장미과 열매인데 실제 저희가 지금 약용으로 쓰는 부위는 열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명은 이 아로니아 멜라노카파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초코베리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여기 원산지는 동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씨를 들여와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에서 이 아로니아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한약의 이 생약의 특성상 이 환경과 기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기후에 이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유효 성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중금속과 농약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햇빛 조사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주 풍부한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식물 영양소로서는 이 C3G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C3G는 600가지 안토시아닌 중에서 가장 이렇게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C3G를 단독으로만 뽑아낼 수는 없고, 그 C3G를 주성분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부성분들까지 이런 복합 추출물을 C3G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3G 컴플렉스는 야생의 아로니아 열매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냉압착 추출을 한 뒤에 발효, 농축, 정제 농축에서 약 한 400배에서 500배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농축 정도가 강한 이런 물질입니다. C3G 컴플렉스의 주성분은 C3G를 주성분으로 해서 이게 프로시아닐이라고 하는 정구 C3G와 플라보놀,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플라보놀, 그다음에 클로로제닉 애시드, 카페이닉 애시드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이제 몸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이닉 애시드가 바로 이 클로로제닉 애시드에서 좀 최근에는 당뇨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제닉 애시드보다 더 한 5배에서 20배까지 많은 카페이닉 애시드가 지금 C3G 컴플렉스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의 어떤 중독성이나 독성은 이런 커피산이 아니고 카페인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3G 컴플렉스를 복용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신약으로 개발한 용량은 하루에 한 300ml 정도 됩니다. 한 300ml 정도 투약이 됐을 때 심혈관 계통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용량은 대부분 500ml 정도, 하루에 500ml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중증에는 1000ml, 그다음에 메가도스라는 것은 최대한 썼을 때를 메가도스라고 하는데,
아주 뭐 자가 면역력이 심하다든지 암 환자들한테는 하루에 1g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이제 오늘도 뭐 홈쇼핑에 뭐 정관장에서 홍삼 담은 아로니아라고 해서 오늘 농수산 홈쇼핑에 이제 그 방송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다. 블루베리의 뭐 한 20배, 아사이베리의 6배를 능가하는 항산화 물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아로니아의 가장 중요한 약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C3G인데 이 C3G라는 물질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킨다. 그리고 이런 나이를 좀 덜 먹게 만든다. 뭐 이런 차원으로 그동안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모든 질병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 정도 들어있는데 그 산소를 호흡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이 연료의 어떤 그 촉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산소가 우리 그 연소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전자는 우리 몸이나 그 어떤 환경 또 우주에서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단계의 원소인데요. 이런 그 원소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세포가 노화되거나 병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가장 중요한 공급 원인은 발생원인은 호흡, 또 스트레스, 또 이 독소로부터 많은 양의 이 활성산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유독성 활성산소를 물로 만드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지금 환경에 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항산화제를 복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C3G 컴플렉스의 항산화력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이 블루베리가 17 정도인데 이 C3G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두 번째로 최근에 와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론이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혈압을 낮춘다든지 또는 그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뭐 전립선점 효과를 본다든지 또는 발기부전 효과가 있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뭐 정맥류 쪽에도 효과가 있다. 또 시력 질환 많은 부분들의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단순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작용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안토시아닌, 특히 이 C3G라는 물질이 왜 혈압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항암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동맥경화가 왜 차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단지 활성산소만 제거시키는 이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C3G라는 물질은 세포 신호 쪽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는 이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세포가 세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서 어떤 시그널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세포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바로 물질이 바로 C3G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호를 교환하지 않으면 이 다세포, 간과 위와 뭐 소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신호 교환 체제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호가 교환되지 않으면 기능이 억제되거나 죽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염증 세포나 암 세포가 생겼을 때 염증 세포나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백혈구가 움직이는 힘은 어떤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서 생합성되는 건데 그 사이토카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자연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 사이토카인의 식물성 사이토카인이 바로 C3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포 신호 전달 작용에 의해서 C3G 컴플렉스가 면역세포 쪽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면역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 면역계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도 이렇게 많이 몸이 아픕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인데 오늘 면역계를 정상화시켜주는 효과가 이렇게 확인되었고요.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 골수와 모든 체세포 조직의 줄기세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분열을 촉진시키는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 혈관을 재생시키는, 혈관 세포를 확장시키는 물질로 작용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효과적이다. 지방세포는 암세포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방세포와 이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 강남 성모병원과 같이 이제 합동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한 결과 이 간장세포에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췌장세포에서도 인슐린의 합성을 촉진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항산화 작용과 두 번째로 이런 그 세포 신호 전달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물질을 우리가 아답토젠이라고 합니다. 이 아답토젠 이론은 러시아의 의사에 의해서 1940년대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처음에 대두됐던 물질이 바로 인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삼을 먹으면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 몸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처음으로 주창된 이론인데 이 아답토젠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트레스나 외상, 불안, 피로를 경감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조절제 이렇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절 물질. 그러니까 혈압이 높았을 때는 혈압을 낮춰주고 혈압이 낮았을 때 혈압을 높여주는 물질이고요. 면역계가 너무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낮춰주고 너무 낮아 있을 때는 올려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 아답토젠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약에도 다 이 아답토젠의 성격을 한약들이 다 아답토젠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성격이 아주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티뮬런트하고 아답토젠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인삼이나 감초, 오미자, 홍경천, 마카 이런 생약들은 아답토젠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답토젠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거의 신농본초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약으로 분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독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무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 치사량이라고 LD50이라고 있는데 LD50이 킬로그램당 한 3g 정도가 넘어갑니다. 3g 정도가 다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무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3g, 킬로그램당 3g이니까 체중 50kg로 따지면 한 150g 정도 되는데 추출물로 150g이기 때문에 원생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 그 정도 먹는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굉장히 안전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약절에서 아독토젠의 조건은 첫 번째가 무독해야 된다. LD50이 최소한 3g, 킬로그램당 3g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무독성이고요. 비특이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독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독소라도 이것들을 무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무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을 항상 이 저울처럼 항상 밸런스를 유지를 시키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독토전의 조건입니다. 이 C3G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조건을 100% 가지고 있는 아주 찾기 힘든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세대 아답토젠인 C3G 컴플렉스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암을 유발하는 게 바로 제노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제노바이오틱스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식물 미생물 복합제제 면역학적의 그 두 번째 시간에 이 제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포와 맞지 않는 이물질을 이렇게 총칭해서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독성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독성이 있는 것은 다 제노바이오틱스지만 독성이 없는 것도 내가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제노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티옥시던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호흡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또는 과로를 하거나 할 때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량이 많아지는데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빨리 늙고 병에 잘 걸리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과호흡에 의해서 세포가 노화되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이 강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능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큰 성인들한테도 이 만능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한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7만 개 정도 되는 만능세포는 우리 세포가 죽었을 때 그걸 다시 살리는, 다시 재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은 치매라든지 동맥경화, 어떤 그 간부전이라든지 시력저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돌연변이로 오는 이 캔서,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C3G가 아주 강력한 항암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3G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뭐 편차가 좀 있겠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대부분 다 체중이 감소 효과가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납니다. 동물들은 아무래도 이런 통일된 조건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계가 잘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실험한 바로는 한 4개월 정도 복용했을 때 자기 체중의 체지방의 한 10% 정도 이상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생약, 대부분의 이제 이런 허브, 이런 생약들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답토젠과 스티뮬런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떤 걸 덜 가지냐 차이인데요. 요걸 아답토젠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보약이라고 하고, 스티뮬런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걸 독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약과 독약 사이는 극약이 있죠. 극약은 독약보다는 좀 덜한 독성이 좀 약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보면 레커버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 노동 뒤에 그 회복 속도가 이 스티뮬런트는 굉장히 느리고 낮습니다. 그 반면에 아답토젠은 높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레이스를 한다든지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스티뮬런트보다는 이 아답토젠을 꼭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디플리션, 에너지 고갈 속도도 스티뮬런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카페인 같은 걸 많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은, 물론 각성 효과는 있지만 에너지가 빨리 소비되기 때문에 빨리 지치게 되고 회복도 거의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어떤 스트레스에 있어서 행동은 스티뮬런트는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고 아답토젠은 올라가고, 스트레스에서의 어떤 생존 능력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솜니아, 불면증. 보통 한약재들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보약 종류의 걸 먹으면 이 불면증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마왕 같은 거, 마왕 들어가 있는 제제들을 먹으면 불면증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도 마왕도 스티뮬런트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스티뮬런트 쪽은 많습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고, 아답토젠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DNA와 RNA, 그 다음 프로테인 신세시스 합성에 있어서 스티뮬런트는 거의 합성이 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이 아답토젠은 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세포를 재생시키고자 할 때는 스티뮬런트 쪽에 강한 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C3G 컴플렉스는 이 스티뮬런트 쪽은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아답토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삼이 스티뮬런트냐 아답토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와 환경이 바뀌니까, 옛날에 1900년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산업화 되기 많이 전까지만 해도 인삼은 아답토젠의 성격이 강했는데, 지금은 인삼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추위에 많이 약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추위와 배고픔이었고, 그 추위와 배고픈 어떤 상태를 끌어올려주는 부분들이 인삼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체질들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삼을 만약에 이제 열이 있는 경우에 먹게 되면은 스티뮬런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요게 세상에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인삼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인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 체질을 보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반면에 C3G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어떤 중간에 있는 간성 물질이, 추위와 더위를 다 겪고 난 냉탕과 온탕을 같이 겪은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발생 기전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발생 기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은 대부분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성이라고 불리우는 미생물, 세균 이렇게 많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 심지어는 암조차도
암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염도 감염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폐 결핵을 일으키는 것도 다 리케차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균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자연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 실제 폐의 조직이 손상되면 그 폐 조직에 있는 세포들, 세포 소기관들, 특히 마이토콘드리아가 깨지면서 그 마이토콘드리아는 원래 세균이 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나에 다 세균 하나하나씩인데 우리 세포 하나에 마이토콘드리아가 2,000개가 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죽으면서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병원성 세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세포막이 깨지면서 그게 혈액안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모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내재성 바이러스에서 모든 세포가 파괴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세포가 파괴됨으로써 그 바이러스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세포의 온전성, 세포의 어떤 면역성이 모든 병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그 혈액 분석 쪽 한의원에서는 못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권 해석이 나왔잖아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와서 아마 그 혈액 분석을 이제는 뭐 단순한 말초 쪽뿐만 아니라 실제 간이라든지 신장 쪽의 혈액 분석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혈액 분석을 할 때 이 혈뇨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혈뇨가 나오는 게 사실 혈관이 녹아가지고 혈뇨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녹아버려요. 아주 특별한 일 같지만 실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위협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세포가 자살을 해버리거나 혈관이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혈관이 녹으면 그 안에 있는 혈구가 적혈구들이 사구체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혈류가 되는 거고, 사실 그게 계속 나오게 되면 죽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며칠 쉬다 보면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이 되고, 그 이유는 혈관이 다시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재생을 시키는 힘을 우리는 자연치유라고 하고, 그 자연치유에 관련된 모든 힘들을 우리가 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대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질병의 발생 기전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다라는 거죠. 이 제노바이오틱스는 우리 세포에 있는 거 말고 모든 게 다 제노바이오틱스. 내가 세포하고 맞지 않는 모든 이물질들은 제노바이오틱스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고사리를 먹어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고사리에 들어있는 아주 특정한 성분에 대해서 내 백혈구라든지 간에 있는 효소, 시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그 고사리 물질에 대해서 분해시키는 능력이 이미 이게 정해져 버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버린 사람들은 그 제노바이오틱스 인식을 않겠죠. 진화가 됐고 적응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고사리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고사리를 먹었어요. 부모님도 고사리를 안 먹고. 근데 고사리를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 혼자 고사리 먹고 독성.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제노바이오틱스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한 번도 내 몸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몸의 이 효소 체제, 대사 체제, 해독 체제에서 한 번도 해독시켜 본 경험이 없을 때는 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을 해서 그게 우리 몸에 분해되지 않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 제노바이오틱스는 굉장히 상대적이다. 스트레스나 이 제노바이오틱스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아드레날린과 이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우리 몸에 세균을 잡는 그 백혈구를 과립구라고 하는데 과립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왜 과립구 숫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한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하고 세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균을 잡는 과립구를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 스트레스하고 세균하고 똑같이 생각하냐면 이제 앞으로 몇백만 년 지나면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은 세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지만 과거에 뭐 수백 년 전에는 세균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모든 스트레스의 한 7, 80%를 차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상처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사냥을 하고 바깥에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가 많이 납니다. 이 상처가 나게 되면은 세균 감염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균에 대한 어떤 우리 몸의 반응 방식을 스트레스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 몸에 상처 날 일이 거의 없죠. 없다 보니까 이런 과립구의 어떤 이런 상승은 세균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렇게 과립구가 상승이 되게 됩니다. 이 과립구가 상승이 되게 되면 과립구에서 내뿜는 이 활성산소가 있어요. 그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내뿜게 되면 이 과립구가 내뿜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체세포 조직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 과립구가요, 우리가 위점막에 위궤양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여드름을 일으키거나, 뽀드락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럴 때 이 과립구가 거의 90% 이상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립구가 이렇게 100마리에서 1000마리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900마리가 어디로 가냐면 다 이 상피 조직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원래 이 과립구는 흉선이라든지 여기 우리가 골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조직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다 상피 조직으로 다 이동을 해요. 왜 상피 조직으로 이동을 하냐면 우리 몸의 상피 조직에 세균들이 다 살고 있다. 구강상피, 피부상피, 간상피, 폐상피 다 상피 조직에서 세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균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공생하는 세균들이에요.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과립구 숫자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세균들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균을 잡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균만 잡는 게 아니라 잡을 때 쓰는 이제 무기가 활성산소인데 그게 화염방사기처럼 이렇게 뿌려대 버리는 거예요. 막 뿌려대니까 사실은 위 점막에 있는 세균, 헤리코박터도 일종의 세균이니까 그걸 이렇게 잡을 때 화염방사기로 뿌리니까 세균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위 상피 조직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게 바로 유궤양 같은 병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과립구가 이게 과증가된 과립구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을 적으로 인식을 해서 활성산소를 내뿜는 과정에서 이렇게 염증이나 궤양이 발생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아도 궤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 궤양이 심해지면 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화병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화를 막 갖고 살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립구가 많아지면서 얘들이 우리 몸에 다니면서 다 화염방사기를 뿌리고 다니니까 우리 몸이 염증으로 막 다 쌓이는 거죠. 결국에 이 과립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과립구의 숫자가 비율이 30, 림프구가 한 35 돼야 되고 과립구가 한 6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비율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과립구가 막 7,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 공격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과립구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런데 이제 이 제노바이오틱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 이상한 물질을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 제노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이게 우리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직접 우리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라든지 방사선도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도 제노바이오틱스 이건 우리 몸에 들으면 바로 손상을 시키거든요. 이런 거 직접 공격을 하는 항암제도 제노바이오틱스예요. 항암제를 먹으면 그 항암제 자체가 세포를 죽이고 또 항암제가 간에서 대사되면서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세포를 또 한 번 죽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의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은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다. 병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마음 챙기기라든지 뭐 이런 또 이 수행을 통해서 또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출 수는 있는데 이 제노바이오틱스는 자연의 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료의 최전선에 서 계시는 원장님께서 이 제노바이오틱스에 대한 이런 확고한 어떤 이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론과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에 의해서 우리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바로 그 반응으로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세틸콜린과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과립구 대신에 림프구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림프구하고 과립구는 저울과도 같아서 림프구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과립구 숫자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림프구는 이제 거기 염증 세포라든지 궤양 세포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이 쫙 넓어지면서 혈류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이제 치유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라든지 발열, 부종, 발진, 출혈, 가려움증 이게 이제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 발진이라든지 발열, 그다음에 뭐 붓고 사실은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결과인 거죠. 이미 병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고 이미 이분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태, 어떤 치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여기 예외는 없어요. 다만 환자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현대의학에서 쓰고 있는 대증요법제를 쓰면 바로 그 증상은 없어지지만 병의 원인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걸 쓰지 않고 이 자연요법을 통해서 제자리 세포의 기능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이런 의학이 바로 한의학이고 자연의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본 애들은 이 명현 반응, 이런 호전 반응 이런 걸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약 처방을 보면 우리 한약 용량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 쓰는 용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조금씩 쓰는 거예요. 이게 쓰고 옛날에는 이제 고방을 많이 썼는데 지금 고방도 잘 안 써요. 뭐 후세방 쪽으로만 이제
이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 환자들이 부작용을 생각하면 그걸 디펜스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냥 낫지도 않고 안 낫지도 않고 예? 이런 그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 좋아지면 저절로 낫고 안 좋아지면 그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예요. 어떤 이런 호전 반응이 일단 그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복구 요소를 동원시켜서 이 반응을 빨리 끝내게 해줘야 된다. 이 반응을 빨리 끝내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면역력을 이렇게 림프구 숫자를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빨리 확장시키고. 근데 이제 이런 치유 반응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야, 정말 못 참을 정도의 치유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죠. 너무 가려움증이 심화되든지, 예? 너무 많이 붓는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저보다 더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인간이 못 견디는 치유 반응은 없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는 약을 쓰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그것을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막 여기에 나타날 때 스테로이드 딱 한 번 쓰면 증상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뇨제하고 스테로이드 두 개만 있으면 다 돼요. 여기다가 통증 같은 경우는, 소염진통제, 이뇨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 세 개는 현대약에서 뺄 수가 없는 약이에요. 사실 항생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쟁터에 있는 사람만 구원해 준 거지 실제 일반인들 구원해 준 건 거의 없다. 오히려 그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 같은 게 막 나와서 우리 세포들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제껴두고 실제 현대의학의 세 가지 약은 바로 스테로이드,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이뇨제예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외과 의들이 쓰는 마취제예요. 이게 대표적인 대증요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현대학에 쓰는 약들입니다. 근데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어쨌든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3G가 하는 역할은 이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을 일단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고 혈관을 확장, 아까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림프구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동원하고 글루타치온 페옥시데이스라든지 또는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이런 복구 요소와 해독 효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건 파라심파스틱 너브 액티베이션, 부교감 신경 활성화 작용, 혈류 개선, 림프구 활성화, 스템셀 주기세포 활성화, 그다음에 복구 효소 활성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300여 편의 그 논문에 저희들 원료를 써서 임상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 그다음 해독 작용, 면역 증강, 면역 조절 작용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증강 쪽에는 암 쪽 주로 이제 암 쪽에 암이라든지 대상포진 같은 거 있죠. 이 포진 자주 생기시는 분들, 그다음에 감기 잘 걸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혹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면역 증강 작용의 효과를 활용하면 되고, 면역 조절은 자가 면역 질환하고 아토피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 TH1이라고 하는 이런 보조 T 세포의
어떤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AID가 많이 자가면증이 많이 생기고 TH2가 이렇게 농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아토피가 생겨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걸 조절을 해주는 거죠. 요걸 조절을 해주는 작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놉토젠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 조절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4와 CD8에 조절을 해서 캔서를 이렇게 제거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항암작용은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안티셀 뮤테이션에서 항돌연변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고 안티 앙지오제니시스. 이것은 이제 암이 이렇게 커갈 때 혈관을 이용하는데 그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캔서셀 아포토시스. 이것은 암이 이렇게 자살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작용이고요. 암을 죽이는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르브룩 이펙트라는 것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암은 이 산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현기성이라고 하는데 현기성 공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암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심장암이라고 못 들어보셨잖아요. 심장에는 암이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산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이 2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이제 산소가 없는 거지만 또 싫어하는 것은 열이에요. 열이 또 많은 곳에서는 암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36.5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서는 암세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심장의 온도는 한 37도 5분 정도 되니까 심장에서는 암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열도 많고 산소도 많고. 근데 이 바르브르크 효과는 산소가 없는 데서 암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과 2번째가 뭐냐면 포도당이 많은 곳에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포도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다른 영양소는 전혀 쓰지를 않는다. 포도당만을 써요. 포도당만. 그래서 암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관리하는 데는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완전히 끊어주게 되면 암 자체가 일단 굶어 죽겠죠. 응? 암 자체가 이제 굶어 죽고. 왜냐면 그래서 보면은 암이 이런 산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발효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발효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알려 있지만 암으로 봤을 때, 암세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 몸에 봤을 때는. 유일하게 세포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 중에서 이 발효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크기를 그렇게 많이 성장시키는 바로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르브르크 이펙트라는 것은 산소 이게 CCG를 쓰게 되면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고 포도당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저혈당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독작용은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와 제노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당뇨작용, 항고혈압, 항동맥경화, 항궤양, 항염 이렇게 작용이 되어 있고요. 항당뇨작용은 인슐린 분비 촉진, 아디포넥틴 수치 증가, 아게스라고 하는 이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이게 지금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변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당하고 합병증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합병증이 빨리 오고 혈당이 낮다고 해서 합병증이 안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혈당을 예를 들어서 180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약을 먹어서 120으로 줄이고 어떤 분은 180을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 이분이 합병증에 걸릴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고 그 기간도 비슷하고 그 정도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합병증을 유발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게스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면 포도당이 산화된 거예요. 포도당이 이렇게 혈관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 당분은 원래 산화가 안 되지만 이 포도당 알갱이가 지방 알갱이하고 붙어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하고 붙고 게다가 이제 거기 단백질하고도 붙어요. 단백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분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짬뽕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이 복합 덩어리가 바로 아게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분자량도 크지만 아주 이 점착성이 강해서 조직에 탁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가락 끝에 달라붙으면은 괴사가 일어나고 눈의 망막위에 달라붙으면 망막증이 일어나고 또 이 수정체에 달라붙으면은 이제 우리가 백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C3G를 먹게 되면 혈당 자체도 조절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악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실 때 이 C3G를 가지고 관리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걸리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동맥경화 환자들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맥경화 쪽에 치료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세미나나 포럼을 참석을 해요. 근데 이 수치가요, 우리가 지금 고콜레스테롤 그 환자들 보면 수치가 250, 막 3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 요렇게 혈관 이렇게 대동맥이라든지 혈관 이렇게 재보면요, 이 정상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50에서 한 300까지 되는 콜레스테롤 그렇게 수치가 높은데도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동맥경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50에서 180밖에 안 되면 원래 정상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근데 이 동맥경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LDL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OXLDL, 즉 옥시다이즈드 LDL이라고 해서 산화된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그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지 콜레스테롤 자체가 산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도 혈당이 아니라 산화된 복합 당덩어리가 일으키는 거고, 이 동맥경화도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림대하고 요건 뭐 한림대 의대하고 임상을 했는데, 신종플루 바이러스하고 이게 C3G를 붙여놨더니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흡착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쪽에도 이게 감기 걸렸을 때 유럽에서는 안토시아닌만 처방해 줍니다. 아이들한테. 예. 이게 이제 한의원에서도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제도 지금 현재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2층 소아과에서 이렇게 감기 처방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생제 이제 막 3살, 4살인데도 막 항생제 처방 내려오고 게다가 뭐 이제 해열진 통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 안 써줄 수도 없잖아요. 응?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써줄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의료제도에서는 안 써줄 수가 없다. 사실 감기 환자들은 다 저는 한의원에 가야 된다. 응? 왜냐하면 가서 요렇게 무독성에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만 흡착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기존의 한약재와 이런 안토시아닌들을 이렇게 섞어서 주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감기약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기에 항생제와 수염진통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항생제와 수염진통제가 백혈병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정말 무지한 거고요. 이것들을 바꿔야 될 분들이 바로 원장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항지방간 작용도 뛰어난데요. 여기 이제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서 저희가 지금 신약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간 세포에서 실제 지방 합성을 이렇게 하는 유전자를 지금 기존에 있는 제제보다
10배 이상 이렇게 억제를 시켜주는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간은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이 아니라 이 비만에 의해서, 운동 부족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C3G 컴플렉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항비만 작용, 시력 개선, 미숙아, 불임, 기형아, 임신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C3G 컴플렉스의 그 효과 중에서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실패가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뭐 불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예 이 불임 자체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불임의 이유가 명확한 이런 그 불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유를 모르는 불임이 있어요. 원인 불명의 불임. 그러니까 배우자가 둘 다 정상인 경우 있죠. 정자 숫자도 정상이고 배란도 제대로 되고 뭐 자궁이 큰 문제도 없는데 아이를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C3G를 쓰면 임신이 됩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이 지금 차병원 보고에 의하면 그런 불임 환자들이 30-40%가 있는데요. 지금 30대 부부들 중에. 왜 그러겠어요? 왜 C3G를 쓰면 임신이 될까? 이게 다른 것 다 정상인 것 같아요. 정자도, 숫자도 정상이지, 난자도 제대로 배란이 되지,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불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정자가 산화돼가지고 그래요. 난자가 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병적인 산화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기는 났는데 여기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죠. 효소가 안 나오는 거지. 정자 이 머리에서 효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효소가 나와야 난자막을 녹여서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 머리에서 이게 산화되면은 효소가 나오질 않는 거죠. 효소가 안 나오니까 못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운 좋게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돼가지고 이 자궁벽에 착상을 했는데 이 자궁벽이 다 산화돼가지고 다시 탈락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한 3개월 정도 C3G를 쓰면 다 임신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한 24명 정도 다 임신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께서 불임의 유명한 명의가 되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은 저희 자료를 믿고 한번 시도를 오늘부터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효과는 이 C3G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C3G가 갖고 있는 세포를 복구시키는 이런 작용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상적인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는 질문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